내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 근데 올해는 아마 공급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인데 지났는데 일단 집값에 어떤 변화 요소가 있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당선되시고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역사상 가장 최고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포가. 여기 촬영장 마포. 예. 그 이유, 마포가 가장 급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의 이 급등세를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호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선거 시즌 때 일부 토호제를 풀었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난리 났죠. 딱 5일인가요 풀었어요. 제 기억으로. 예, 한 5일 될 겁니다. 예. 5일 풀었는데 잠실 몇 억 오르고 반포 한 10억 올랐죠? 10억이 올랐다고요? 며칠 만에? 왜냐하면 마지막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일 그 RR인 걸 고려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10억 오른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5일 만에 이렇게 떡상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급한 불 끄려고 다시 서울시와 정부가 묶고 확대 묶었죠. 그때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줬어요. 이런 거였어. 토호제 딱 풀고 규제 풀었더니만 바로 떡상이었던 거야. 그럼 지금 부동산은 갈 길이 아직 더 멀었던 거네. 이 시장에 확신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중에 나는 세금이나 시장을 억지로 위축시키거나 억지로 누르는 거 안 한다. 세금으로 중과세 때려서 그거 부동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비싸게 사고 파는 거 알아서들 하시겠다는데 그거 그렇게 하시든지 이런 표현을 막 했다. 그 영상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안도감이 생겼다? 분명 대통령이 억누르는 정책 안 하고 중과세 안 하고 세금으로 누르는 거 안 하고 비싸게 사거니 팔거니 그냥 기존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제때 내주세요. 이걸 한다고 했으니 가자 하는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토호제로 묶인 강남 3구를 살려면 이제 증빙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실거주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마용성을 중심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실수요 목적에 마용성 살려던 사람들이 마용성 집값이 높아지니까 내가 돈 맞춰놓은 걸로 이제 못 들어가게 돼버렸네. 그럼 서대문이나 중량이나 강동이나 또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그리고 이건 진짜 아닌 건 맞잖아요. 한 달에 이 추세대로 가면요. 마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한 주 그 가격 등락폭이 한국 부동산 원수치로 봤었을 때 만약에 그 추세대로 계속 상승을 하면요. 마포 아파트 가격이 1년 반 정도 지나면 2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주간 상승률 수치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니 이거는 누가 봐도 눌러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온 흐름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토호제 풀었던 게 시장에 굉장한 시그널과 확신이 됐다. 두 번째, 대통령의 가치 철학.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 뭔지 확인했고 그분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또 유동성 대거 지금 뿌리겠다고 했잖아요. 추경이나 이런 걸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유동성 많이 풀릴 때는 분명 실물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바로 투영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조 분명 또 반영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작용하다 보니 폭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정부가 27일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지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죠. 이거 정확한 내용 어떻게 되고 이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고 하던데.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라는 게 기존에는 어떤 선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억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6억
6억까지. 네, 제가 연봉이 60억입니다. 그래도 6억. 이런 수준으로 6억 이상은 안 빌려주겠다는 거고요. 주담대 시 전입 의무를 예전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6개월 내에 이사 가지 않으면 페널티 물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담대 최대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갭 투자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페이버도 못 받아요. 유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에 LTV 제로입니다. 예.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낮춘 거. 이건 약간 뼈 아프긴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겠다고 하는 건데 워낙 과열됐다는 반증이겠죠. 기존에는 LTV가 80%인데 70%로 줄였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한도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연소득 이내로 줄였고요. 즉 돈 나올 때 다 막았고 나오더라도 맥스를 6억으로 제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남 3구 플러스 마용성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6억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간 상태에서 6억 대출 받아서 대부분 6억 다 풀리 대출 받는 분들은 내 돈도 뭐 한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2, 3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한 8억에서 네. 10억 안짝 또는 10억 좀 넘는 이 정도 아파트 가격들만 6억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살아있겠죠. 맞아요. 서울에서 사는 거는 거의 힘든 거네요. 네. 그래서 이미 네. 부평이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수도권 지역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입질 아닌 입질 이게 조금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말고 수도권의 실수요자들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서울에 대출 껴서 약간 투기적인 성향인지 실수인지 구분 안 되는 거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막겠다라고 이번 조치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봉쇄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이 굉장히 집값 뜨거웠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하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추고 얼음땡 하는 건가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아마 이거를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하라고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정부도 다급했던 것이고 그렇죠. 이 조치는 근본적인 부동산 치유책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기 전에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는 좀 합시다. 국토부 장관도 안 들어섰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라고 이제 막아놓은 거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막아놨을 때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어떨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이미 다 반증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때렸을 때 많은 집주인들이 선택했던 대안은 뭐다? 버티기? 버티기죠. 이 정권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야? 정책은 또 계속 바뀌더라고. 또 선거 또 있어. 선거 있으면 우리 집토끼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산토끼라고 생각하겠죠. 선거에서는요, 원래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을 위한 공약만 하면 안 되고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약도 넣어드리겠습니다 해야지만 내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 때마다 저는 집주인들에게 세금 안 때립니다. 저는 중과세 안 매겨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팔아도 돼. 그때 잠깐 내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팔지 뭐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거래 절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조치 있고 난 뒤에 벌써 한 3, 4일 지났나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거래 절벽이지 갑자기 투매가 일어나서 싸게 집을 사기 시작했다라든가 이런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세로 당분간 돌아섰다. 관망세. 자, 그럼 이 조치에 따라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던데 강력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묶어버리면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 오르지도 않았는데 덩달아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 양쪽이 좀 다 두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풍선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번 628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책이 어느 주무부처에서 나온 건지 보시면 알아요. 국토부가 아니죠. 이거 대출 규제잖아요. 금융입니다. 그럼 금융위에서 지금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를 억제해 놓은 건데요. 그런데 금융위는 어떤 카드를 또 가지고 있냐면 시중은행의 수장이잖아요. 감독기관. 시중은행들의
대출 총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 막을 수가 있어요. 총액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6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딱 6억까지씩만 받아가지고 송도를 비롯해서 수도권 여기저기 집사로부터 다 달려가서 송도 집값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또 조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은행들에게 자 대출 한도 줄입니다. 이제 대출할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은행 찾아가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억 빌려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이제 대출 다 해서 세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풍선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촉발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은행들의 대출 한도, 총액을 조정해서라도 그걸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전 포인트 속에서 이게 풍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솔직히 이번 조치로 지방의 유효자금이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지 크게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은 오히려 더 위축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그냥 지방은 지금의 흐름을 당분간의 호재가 없을 때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요 근래 2, 3년 기간 동안 지방은 더 떨어지고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뭔가 학습효과 아닌 학습효과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진짜 진심이었던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역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마침 내년이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선물들을 지자체에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가 풀리는 게 뭐가 풀리는 건지를 봐야 지방 부동산의 흐름은 그때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민 정부에서 근데 공급 확대 정책 방향 펼치고 있는데 이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임기 내에 이제 이게 지어지려면 또 3, 4년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광역단체장을 직접 하셨고, 그리고 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또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에 대해서 좀 더 파격적인 규모로 시기열도 좀 앞당긴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 지금 현재 여러 세부 장관은 지명이 안 됐지만 그 밑에 실무자들은 지금 계속 발령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부터 보면 공급에 조금 전문성 있으신 그쪽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적극 그쪽으로 모여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공급을 파격적으로 빨리 해보자. 이 판을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죠. 예전에 그린벨트 빨리 헐어서 빨리 지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허용해 보겠습니다. 5만 가지 정치들 나왔지만 실제 그렇게 빠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GTX 빨리 놔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러지도 않았고요. 우리 이미 여러 번 속아봤고 그래서 우리도 눈이 높아졌고 아는 게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급을 아주 충실히 해줄 테니 기존의 집 그거 탐내지 마십시오. 좋은 동네에 좋은 집 확실히 지어드리겠습니다가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의 흐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을 예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만 올해 하반기랑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 왜? 지선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아마 공급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까지도 거의 소강 상태로 거래 절벽 이것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변곡점은 내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권에 계신 무주택자, 1주택 지역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여러 차례 우리 김작가 TV 때도 마찬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집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자가로 거주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요. 대출로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사십시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는 적지 않은 지역들,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를 여지가 있는 지역들일 가능성도 많다라는 걸 또 암묵적으로 깔아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견해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상급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지금 사셔도 저는 자가 거주의 혜택까지 생각하면 나쁜 거 아닌데 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내가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뭐 저는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고민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방은 무조건 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방이야말로 희비가 더 엇갈려요. 그나마 상승하거나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지역 아니면 더 떨어질 지역 아주 명확하게 구분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분화 또는 뭐 양극화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27일 하고 28일부터 바로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계약을 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뭐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뭐 그 좀 피해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좀 정당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 아마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이 조치 때문에 어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걸어놓고 왔는데 날려야 되는 상황이야. 1,000만 원을 날렸다. 그럼 절대 웃으면서 그래 국가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 사이에 안 나옵니다. 뭐 계약해놓은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것들 가계약은 안 된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딘가 서울에 집을 사고 있거나 아니면 살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버님이 지방에서 아니면 약간 원거리에 있는 광역시에서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본의 아니게 집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직장 때문에 거기 집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빨리 팔려고 했더니 살려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벌써 1주택자가 돼버렸으니 그러면 나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 만들면 이것도 1000가지가 넘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하냐라는 소리가 분명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역대 모든 정권에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급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예기간 때 뭉칫돈 들고 마지막 계약하러 달려가서 오히려 더 그 사이에 또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선택한 건데 저는 이건 좀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뭐 저도 학생운동 끝물 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학생운동 했던 많은 형들 지금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친하게 지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한테 그 선배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정호야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스럽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니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뿌리 뽑아야 돼.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의 권위까지 다 지켜주는 그런 세상 형이 만들 거야 하면서 결사항전하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니까 뭐 통일연세 하면서 외쳤다가 졸업할 때쯤 정호야 형 삼성 붙었어. 내가 그것도 좀 웃겼어. 저 형이? 저 원래 좀 좌쪽이었는데? 나 삼성 붙었어. 이것도 좀 웃겼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형들이 이제 와서 소를 희생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만큼 다급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날 교수님은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